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장도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두 분과 함께 부지런히 달려보죠. 체크인스탁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주 전문가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럼 이슈 보겠습니다. 체크인 이슈 오늘은 유가입니다. 유가 급등, 경제 회복 대 규제 영향 이렇게 해서 좀 헤드라인을 달아봤는데요. 유가가 연초 이후에 10%나 올랐습니다. 올해 초에는 한 $7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80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오늘은 성큼성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런 최근 들어서의 급등 배경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경기 문제라고 보기엔 힘들죠. 현재 구간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제재가 대거 확대되는 모습 때문에 러시아가 어쨌든 오펙 플러스 안에서는 굉장히 큰 산유국 아니겠습니까?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세계 1, 2를 다투는 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의 공급 물량 조절 자체가 전체적으로 수급에 큰 영향을 줬고 이것이 뭐 브렌트유나 주변 유가들을 전부 끌어올리면서 전체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전반적인 규제 이슈가 결국 공급 쪽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승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제 통화인 달러가 이렇게 초강세를 보이는데 유가가 같이 딸려 올라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뭐 검은 금이라고 하는 지금 뭐 유가도 강세고, 그다음에 뭐 금값 뭐 최근에 탄력을 잃긴 했습니다만 금값도 초강세여서 달러 강세에도 원래 달러 강세와 반대로 움직이던 대체 자산들이 전반적으로 다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는 최근 들어서는 거의 수요 공급에 기인하고 있고 이 수요 공급은 결국 지정학적 이슈이기 때문에 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만약에 이 석유 공급망에서 러시아를 정말로 밀어내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러시아는 망하냐? 아시는 것처럼 안 망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러시아라고 하는 굉장히 큰 공급 라인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것 자체가 유가의 상승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민주 전문가님도 이 이야기에 동의하세요? 네, 뭐 어제는 그 러시아 제재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저도 뭐 보통 이제 공식으로 외운다고 하는데 유가 상승 이꼴 뭐 경기 화랑 뭐 이렇게 공식으로 이어지는데 지금은 좀 동의하기가 그 부분은 어려운 것 같고요. 단기적인 뭐 제재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오페크 국가의 어떤 그 지배력이 좀 상실되어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 이야기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좀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뭐 미국 그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같고요. 뭐 사우디 정부의 탄생, 뭐 왕조의 탄생부터 이야기하면 너무 좀 깊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오페크 국가의 지배력이 상실되는 이유는 비오페크 국가의 수장인 러시아를 필두로 미국까지 감산이나 뭐 이런 증산 부분에 관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오페크 국가들보다 좀 세졌다는 부분이죠.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노드스트림 1에서 대해서도 좀 다뤘었는데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러시아의 규제로 인한 단기 반등 상승인데 단지 이제 이 부분이 어디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단기 상승 부분인데 뭐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또 트럼프가 아무래도 화석연료 쪽에서 중점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단기 상승 랠리는 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러시아 제재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두 분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점은 더 오를까 이겁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조금 전에도 전문가도 지적한 것처럼 뭐 중요한 부분은 유가라고 하는 게 경기로 가는 부분이 가장 큰데요. 지금 뭐 전 세계 경기가 정말로 좋으냐? 미국 빼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가가 별로 없죠. 뭐 정말 뜨거운 정도가 뭐 인도 정도가 좀 미지근하다.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들은 과연 그렇게 지금 뭐 이머징이나 선진국을 모두 통틀어서 좋은 국가가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달 정도로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경기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달러의 초강세도 지금 트럼프 정부 초반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제 통화의 강세와 경기의 둔화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건 좀 어려운 국면이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2기 정부에 출범하는 1월 20일 즈음에서 뭔가 좀 변화의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인 뭐 상세는 나타날 수 있고 브렌트나 두바이는 이미 80달러를 찍었기 때문에 뭐 WTI도 80달러 충분히 찍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뭐 옛날처럼 뭐 유가 뭐 100달러 이상 간다. 이런 그 흐름까지 가능하려면 진짜 이 공급망 자체에 더 큰 문제가 터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혀 또 생각지도 않았던 뭐 산유국 내의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확산돼야 될 텐데 뭐 지금 그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뭐 단기 강세는 이어지지만 뭐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의 특성상 지금 에너지 산업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는 유가가 떨어지는 것보단 최소한 견조하게 버티는 게 좋죠. 그다음에 뭐 트럼프가 과거에 그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과도 뭐 바이든보다는 사이좋게 지낸 그런 기억이 있는데 현재 유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뒤에서 웃고 있는 건 누굴까? 뭐 사우디를 포함한 산유국들이겠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 이 분위기가 아마도 트럼프 2기가 출범했을 때 중동에 가게 되면 트럼프가 환영받는 또 하나의 이슈가 아닐까라고 보여져서 뭐 그런 측면까지 봤을 때 뭐 10달이 예전처럼 다시 뭐 60달러 아래로 내려간다. 뭐 유가는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도 제가 보기엔 이제 헛소리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세요? 저는 일단 뭐 80달러 돌파 정도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내려오더라도 예전처럼 뭐 강하게 내려오진 않을 것 같아서 뭐 70달러 위에서 좀 안착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윤 전문가님 전망은요? 근데 뭐 이제 그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파생 상품 거래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트럼프가 좀 방점을 좀 두고 있는 게 이제 화석 연료니까 크루드 오일의 이제 상방 베팅 이런 부분은 뭐 차트 모습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뭐 80불 이상은 어제 지금 78불 정도에 끝났거든요. 이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65불을 좀 기점으로 보시면 되고 단기 상승으로는 제가 봤을 때 뭐 85불 언저리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난다면 90불 언저리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어제 나온 맥락을 좀 보게 되면 사실상 뭐 감산 이슈고 러시아의 뭐 제재 이슈긴 합니다만은 그 오페크 국가의 사실상 지배력이 좀 상실되어 가는 것 같거든요. 뭐 이제 트럼프한테 얼마나 친분 정치나 로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중동 국가들의 지배력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단지 제가 봤을 때는 겨울철이기 때문에요. 뭐 난방 뉴스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인 상승은 좀 이어진다고 보여지고 결국은 이제 중동 지역의 어떤 우리 김종희 이사님 말씀하셨던 리스크라든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사실상 하마스에 대한 부분도 휴전이 뭐 된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이러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고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안으로 더 뭐 불식된다면 좀 더 나온다면 뭐 유가는 조금 더 올라가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미국에서 이걸 또 가만둘 것이냐. 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또 인플레이션 분명히 자극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런 소비자 물가의 유가라든지 식료품은 빠집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을 직접 공략하는 것보다는 약간 미국 주식에 있는 종목 공략이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중기 관점으로는 90불은 좀 넘어가기 힘들다. 단기 반등세 85불 정도의 단기 뭐 단타 접근 정도가 유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밤에 78달러니까요. 상방으로 두 분 나란히 한 80달러 초중반 정도, 요 정도까지 당분간은 조금은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은 무한정, 뭐 추세적으로 더 오를 거다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투자 전략으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정유주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유가 비싸지면은 뭐 대체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요. 어제도 뭐 원전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고 여기다가 친환경 에너지원은 어떨 것인가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각도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김 이사님 시장과 연결시켜 주세요. 네, 일단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인데 원화는 약세고 유가는 올라가는 건 교육 조건 상황에서는 최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뭐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가격이 굳어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좋을 게 없습니다. 특히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는 더더욱 그러하고요. 그러면 전반적인 수입 물가의 상승, 특히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우리가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 측면에서 분명히 느끼는 압박이 여러 가지로 존재한다. 갑자기 왜 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까? 유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 공산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유가 올라가면 같이 연동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유가의 상승은 국내 경제에는 특히 지금처럼 원화 약세를 보일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뭐 한 3일 전인가요? 그때 말씀드렸던 S-오일이 4분기 실적을 그렇지 않아도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이런 분위기라면 1분기 실적도 뭐 나쁠 이유가 별로 없죠. 물론 정제마진의 일부 개선도 있습니다만 기존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재고자산 평가 이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정유주들 중에서 2차 전지가 끼어있는 SK이노베이션보다는 순수 정유주에 가까운 S-오일 자체가 최근에 뭐 주가 반등도 이러한 것들을 좀 반영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만약에 이 유가 상승에 추가적으로 베팅하신다면 뭐 가장 레버리지가 높은 건 당연히 뭐 선물이겠지만 뭐 여러분들께 선물 투자를 권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글로벌 E&P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미국도 어차피 추가적으로 더 파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유럽 쪽에서도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 유전 개발을 더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그 노르웨이 지역, 북해 쪽의 대륙붕은 이미 여러 군데 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글로벌 E&P 기업 쪽에 투자하시는 게 뭐 장기적으로는 더 좋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일단 뭐 정유주 같은 경우는 정제마진 수요가 가장 중요한 쪽입니다. 사실 이제 뭐 개선되는 쪽이 좀 있고, 뭐 S-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정돼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것이 S-오일만의 경우의 수는 아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올해 실적이 대폭 개선되는 걸로 일단 가이던스가 잡혀 있는데, 뭐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좀 넓혀보자면 뭐 한국가스공사까지 있겠죠. 뭐 중장기 투자 전략에 관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단지 이제 뭐 유가 상승 이꼴 단기 퍼포먼스를 좀 즐기기 위해서 지금 국내 시장의 뷰들이 뭐 테마 단위 좀 엮이면 퍼포먼스가 막 50% 100%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그랬고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였고 뭐 유리기판도 그랬고. 근데 유가 쪽은 그런 공략 포인트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 관점적으로 좀 몇 종목 보셔야 될 것 같은데 SK이노베이션이 이제 12만 5천 원의 변곡점이 좀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뭐 단기 반등은 좀 나왔습니다. 뭐 한 9만 8천 원부터 약 한 20% 정도 올라왔는데 앞으로의 상승 구간이 한 10% 정도?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년 내내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기관 쪽에서는 약 대략적으로 14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저는 그 가격에 동의합니다. 그 정도가 최대치라고 좀 보여지고 경기가 이제 정말 화랑으로 돌아가고 지금 유가가 경기 화랑 때문에 올라간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 최대치로 한 17만 원, 18만 원. 근데 지금은 뭐 경기 화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을 뭐 국내 지역적인 뉴스도 있고요.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기관의 가격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S-오일인데요. 뭐 올해 S-오일도 마찬가지로 대폭 이제 실적이 특히 올해 뭐 완전 턴어라운드 되는 쪽입니다. 근데 뭐 단기 반등세가 5만 5천 원부터 나오면서 사실상 뭐 S-오일 같은 경우는 20% 넘게 가까이 올랐거든요. 지금 변곡점에 걸려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변곡점을 돌파한다고 좀 따라가는 매매를 했을 때 결과물이 좋을 것이냐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결국은 이제 레인지 범위를 박스권 상하단으로 정해서 좀 매집 관점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정도 1년 정도를 보시고 그거는 뭐 권장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단기 반등세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러한 포인트를 본다면 트럼프의 어떤 화석연료 뭐 밀어주기 이런 걸 본다면 미국 주식에 관련된 종목들을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게 좋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 유가 오르면 대체에너지 이 부분도 있었는데 대체에너지 중에서는 어떤 쪽 보세요? 네, 저는 뭐 원전이 그래도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여기까지 전이가 될 것 같은데요. 약간 트럼프 이제 당선인도 이런 뉘앙스를 조금 풍기긴 했죠. 한 1, 2주 전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전이 뭐 체코 원전 모멘텀을 좀 타고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좋은데요. 결국은 원전 쪽은 그렇게 트럼프 당선인이 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미국 시장에서도 원전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력 수요에 대한 니즈는 계속되는 것 같아서 만약에 대체 에너지 쪽으로 간다면 최근에 뭐 태양광 풍력도 있습니다만은 원전 쪽이 가장 그래도 스무스한 흐름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대체 에너지 쪽으로는 또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체크인 이슈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체크인 이슈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리포트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IM투자증권입니다. 국내 수출 불안한 출발. 어제 이 시간에 9시 땡 하자마자 발표되는 거 알려드렸었죠.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괜찮은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 IM투자증권 리포트 좀 궁금합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드라마 3년 만에 편성 회복 사이클. 정말 말 그대로 이 엔터 콘텐츠 쪽 산업 리포트인가 봐요. 키움증권에서는 기아와 관련된 종목 리포트입니다.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사님. 네, 뒤에 두 가지를 살펴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그래도 음원주는 어느 정도의 주가 회복이 있었죠. 뭐 저점 대비해서 뭐 많게는 7, 80%, 뭐 적게는 한 50% 정도 반등을 했죠. 물론 뭐 고점 대비해서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현재 반등을 하더라도 뭐 전고점까지는 꽤 많은 거리가 남아있지만 이 드라마 관련 종목군들은 최근에 좀 반등을 시도하다가 진짜 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뭐 내린 것에 비하면 전혀 뭐 반등의 그 자리가 음원 관련주만큼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컨텐트리 중앙이나 올해 이제 편성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JTBC라든지 주요 방송국에서 드라마의 편성이 추가되면서 OTT뿐만 아니라 기존 방송국의 드라마 편성 추가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 요소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하반기에 실적이 강해진다라는 내용의 보고서인데 그렇다면 주가의 퍼포먼스는 하반기에 강할까 상반기에 강할까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하반기에 실적을 확인하면서 좋아질 수도 있지만 원래 주가라고 하는 속성을 보면 상반기가 오히려 그럼 더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다발적으로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아는 뭐 그동안 실적도 좋았고 절대적인 뭐 저평가의 뭐 대명사였지만 4분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실적이 연간 가장 낮게 예상된다. 거기다가 뭐 보너스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전혀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기아는 배당을 연말에 몰아서 하기 때문에 주주환원과 관련된 그런 수요가 일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개별 종목이 다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도 이미 배당락이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결산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배당 이런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저가 수급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역별로 봤을 때 중국하고 인도가 굉장히 부진했다라는 거죠. 연중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서 작년에 계획했던 목표치를 기아는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이어가기 위해서 이걸 뭐 취선 플랫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3% 이내의 어떤 강세를 추가적으로 예상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강한 어떤 신차 모멘텀들이 준비되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보자 정도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어서요. 기아의 뭐 투자 의견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나쁜 그런 시그널은 없지만 어쨌든 4분기 실적은 조금 둔화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주주환원 관련 매수는 그래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리포트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사실 이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전년 대비 3.8% 증가, 이건 팩트고, 대체적으로 이 언론사에서 헤드라인을 뭘로 뽑나 봤더니 올해 새해 벽두부터 플러스 출발했다라고 하면서 이 플러스를 상당히 좀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이게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IM증권 불안한 출발이라고 하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여러 가지 시그널을 살펴봤을 때 근데 3.8% 증가라는 거죠. 작년 YOY 대비해서 3.8% 증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가? 그때 대비 환율이 얼마나 변했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면 이 지표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가장 드러나는 특징은 연초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수출량 전체의 움직임이 연간 수출의 움직임과 상당히 맥락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일치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연초에 수출이 강하면 전체 수출도 일단 뭐 범위는 줄어들지만 비교적 긍정적이었고, 연초에 수출이 안 좋았을 때 연간 수출도 비교적
줄어드는 경우가 꽤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을 좀 고려해 보면 연초의 수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작년 대비 탄력이 굉장히 줄었다라는 것을 보면 올해 연간 수출이 좀 불안한가? 이런 어떤 시그널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뭐 무슨 공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100% 뭐 정확한 어떤 선행 지표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어쨌든 연초의 출발이 환율 변화를 고려했을 때 3.8%. 그래서 이건 조금 곤란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은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 미국이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 넘버원 투 국가잖아요. 근데 지금 베트남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전 지역에서 모두 수출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그 변화 모멘텀은 결국은 지역별로도 별로 그렇게 탄력적인 모습이 없었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어떤 그림을 연초부터 보여주고 있다. 품목별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역별로는 어쨌든 좀 불안한 그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그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 세계 이 제조업 경기와 맥락이 닿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ISM이 최근에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PMI는 최근에 꺾여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출이 올해 연간으로 정말 좋아질까라는 것을 이미 의심하고 있는데 연초에 발표된 지표를 보게 되면 조금은 우리가 머리를 차갑게 식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지금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물론 정부가 이제 대통령 대행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맨날 정치적 이슈 가지고 싸우고 있어서 과연 뭐 뭐야 지금 합의하고 있는 그 합의체에서 얼마나 뭐 좋은 것들이 나올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살펴봤을 때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뭐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가 공언을 했죠. 최상목 대행이 그 전체 예산의 70%를 상반기에다 조기 집행하겠다고 이미 얘기는 한 상황입니다. 그걸로 부족하다라는 거죠. 기업들의 여러 가지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기여서 지금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정부와 좀 빠른 협의를 통해서 결국 정책의 집행 자체가 아마도 올해는 좀 연중 내내 집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 권력이 탄생하게 되면 새 권력이 어차피 뭐 추경을 강하게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으니 하반기는 뭐 추경을 좀 기대할 수 있겠고 상반기에는 강력한 재정 집행과 더불어서 과연 이제 당면에 있는 금통위에서 금리와 관련된 정책들은 어떻게 운영할지를 좀 살펴보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플러스라고 마냥 좋은 게 아니죠. 지금 다른 예년들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출발이 탄탄하지는 않다. 따라서 미리미리 선제적인 대응, 우리 정부 쪽에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타이밍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우리나라에서 금통위 있습니다. 올해 처음 맞이하는 금통위, 게다가 현재 특수 상황이니만큼 뭐 각 정치권에서도 지금 추경이라는 단어가 최근 들어서 자주 언급되는 만큼 어떤 식의 통화 정책들, 경제 정책 펼쳐 나가는지 확인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체크인 빅데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김인준 전문가의 선택. 미국으로 가네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앞서서 이슈에서도 이 유가 오르는 데 따라서 해외 주식 보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같은 맥락인지 아니면 숫자로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가져오신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뭐 일단 빅데이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빅데이터까지 다 돌려보고 왔고요. 모든 게 같이 같은 방향성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옥시덴탈 그 페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8까지 떨어진 주식이었습니다. 단지 2020년부터 거침없이 올라온 주식 거의 뭐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많이 흘러내리지 않는 종목 중으로 좀 뽑히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가 지분이 25%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조사한 결과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좋은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박성재 앵커님도 뭐 재생에너지 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커싱 이 기업은 탄소 포집 기술을 또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다수의 주력이 뭐 케미칼 부분, 오일가스 부분인데 오일가스가 뭐 80~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탄소 포집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뭐 ESG 관점에서도 그러면 높은 투자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높은 또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유가 관련된 종목들 미국 주식을 한 4, 5년 정도 쉬었거든요. 뭐 이제 친환경 쪽에 플러그 파워를 마지막으로 해보고 안 했는데, 엑슨모빌을 한번 공략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엑슨모빌 지금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엑슨모빌은 월봉입니다. 짧은 관점으로 하니까 손절이 나가버리더라고요. 박스권 상단으로 100불, 엑슨모빌 기준으로는 상단이 120불 정도 되고 중단 정도에서 공략을 했는데 조금 빨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닥권은 찍었거든요. 엑슨모빌, 쉐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정도는 찍었고요. 그 다음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바닥은 찍었습니다. 이제 한 47불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뭐 내가 기술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할 것이냐, 이것도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의 레인지 범위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직 관점으로 가져가 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화석연료 에너지를 좀 밀어줄 것이고, 당연한 지금 논리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재생에너지는 어느 정도 조금 말로 뉘앙스를 풍겨줄 것이냐가 남아있는 쪽이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다시 한번 확대하겠다. 트럼프 지금 정권 시기에는 그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드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페크 국가의 어떤 위상이 좀 떨어지는 측면에서 비오페크 국가, 러시아, 미국 등 직접적인 종목 공략은 미국 주식의 옥시덴탈 페트로리움이 맞지 않겠느냐. 자, 52불 정도의 전일 마감이 되었고요. 이제 변곡점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데 1차 목표가를 58불 정도로 제시하고요. 빅데이터의 최대치는 65불까지는 제시가 됐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3개월치를 잡아서 좀 돌렸었는데 3개월 정도 중장기 투자를 하면 트럼프 취임 후에 65불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접근 포인트가 맞지 않겠나, 취임 전이니까 손절가를 일단 매매 관점에서 제시하겠습니다. 48불 제시토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58불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지금 52달러 수준인데 그 정도면 괜찮다. 네, 뭐 프리마켓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47불 정도를 이탈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 저는 뭐 45불 언저리에 강력한 바닥이 좀 나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봉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가 마감이 47불 정도 됐고 저가가 45불 정도를 찍었거든요. 충분히 거기가 깨지지 않는 한 뭐 52불권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는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 들거든요. 매직 관점에서 접근하실 분들은 좀 모아가는 전략, 레인지 범위를 47불까지 보고요. 단기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52불 아랫단에서 프리마켓부터 공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또 미국 주식도 소개를 해주시네요. 뭐 미국 주식, ETF 이런 거 골고루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옥시델탄 페트롤리움 간밤에 52.68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접근해 보시고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58달러 그리고 아래쪽으로 48달러 정도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또 목표가로 도달하면은 리뷰하면서 같이 따라갈 수 있었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스탁 마무리 짓겠습니다.